오늘 미국 시장 3대 지수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스몰캡은 마이너스 1%나 빠졌거든요. 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뜻이죠. 유럽 지수는 괜찮게 끝났고요. 아시아 시장 혼조세 오르내림이 중복됐고, 다만 중국 시장이 괜찮게 끝났거든요. 어제 보여드렸지만 카이신 서비스 PMI 지수 같은 경우는 뭐 50에 거의 붙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PMI, 정부에서 발표하는 PMI 지수나 서비스 제조업이나 서비스 PMI 지수가 강도가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상해 지수인데 보시면 마이너스로 출발했지만 쭉 밀고 올라가면서 플러스로 끝났고, 지지선을 뚫지 않으려고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CSI 300 지수는 더 많이 올랐어요. 1% 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장 초반에 마이너스 시작했다가 끝날 때는 계속 밀고 올라가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더 안 떨어지고 요 지지선을 버티고 상당히 올라서 최근 조정을 끝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증산 할당 느리라고 UAE는 얘기된 아랍에미리트가 얘기를 했는데 사우디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있는데, 이 기사는 이제 7월 7일자 기사고요. 김보겸,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님께서 올리신 기사입니다. 제가 그 얘기는 드렸었어요.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기사를 보면 90달러가 넘으면 미쉐일 업체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그랬지만 유가가 다른 속도로 올라가서 일정 수준 넘어가서 커지기 시작하면 업체들이 생산해서 그걸 팔려고 하는 요소들이 생기고, 그게 이제 가격 상승을 둔화시키거나 아래로 꺾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investing.com 기사입니다. 7월 7일자. 여기 안에 보면 요령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버프로듀스, 과잉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냐면은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UAE하고 이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그 다른 많은 국가들이 야 이거 UAE 아랍에미리트에서 막 확 증산하는 거 아니야? 그 우리도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팽배해지면서 유가가 아래로 쭉 급락했습니다. 지금 좀 전에 한 2% 정도 가까이 빠졌었거든요. 지금 좀 바뀌고 있는데 이틀 연속 합하면 4% 빠졌습니다. 이게 77달러 가까이 올라갔다가 지금 쭉 빠졌거든요. 지금 72달러대 있는데, 향후의 유가의 방향성을 좀 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오펙 쪽에서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다만 일정 부분의 증산은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랍에미리트 얘기를 들어서 일정 부분의 증산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래로 빠른 속도로 내려오진 않을 겁니다. 유가가 오늘은 막말대잔치 같아요. 여러 가지를 혼재해놨기 때문에 막말대잔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일론 머스크 아저씨께서 왜 가만히 있나, 왜 이렇게 착한 행동을 그냥 하시나 가만히 있나 했더만, 머핏이 가상화폐를 최대한 사라고 가짜 밈 올렸다가 삭제했답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양반이에요, 양반. 강력하게 이거 비판하던 사람이거든요, 워렌 버핏이. 잠깐 그 비트코인 보면은, 비트코인 자체, 이거는 이제 시간봉입니다. 1시간봉. 최근 비트코인 자체는 이제 흔들리고 있으면서 바닥을 찍고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기 보이긴 한데, 바닥을 이제 받치면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 힘이 약한 것으로 보이고, 도지코인은 이거보다 더 못합니다. 보면 도지코인은 도지코인은 흘러 내려가고 있죠. 쭉. 이거는 누군가 한번 대규모로 털었나? 한번 쭉 장에서 빠졌었네요. 시간봉에서 흘러 내려가고 있어요. 뭐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 그 향후에도 긍정적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굳이 이 얘기를 어제도 드렸는데 다시 꺼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뉴스 보도가 나왔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손실이 계상되면서 많게는 1억 달러의 손실이 계상될 수도 있다고, 뭐 한 2천억 달러에서 1억 달러 정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자기네가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면서 그거에 대한 가격 반영을 위해서
비트코인에서 화작질을 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 캔들 차트가 저기입니다. 테슬라거든요. 근데 최근 추이를 보면 이 정점 찍은 이후에 1, 2월 달에 이렇게 쭉 찍은 이후에 이제 흔들림이 이거는 나스닥이고 이거는 아크 펀드거든요. 돈나머니가 운영하시는. 그런데 일정 수준 지난 이후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두 펀드, 아크 펀드나 테슬라는 그렇지 못하고 있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아크 펀드는 그나마 직전 조정했다가 상단에 왔던 데까지 부딪히고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는 보시면 여기까지 반등했었는데 얘는 그걸 못하고 지금 올라오면서 밑으로 쓸려 내려가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상당히 시총이 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나스닥은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힘이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2분기 실적이 실제로 대규모로 악재로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 이거 한 방에 훅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테슬라 투자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테슬라는 직전에 우리가 그 코로나 팬데믹 기대치 때문에 작년에 올라왔던 것, 그죠? 팬데믹 때 테슬라 잠시만요. 네. 그리고 요즘 데이터가 좀 이상한데 잠깐만요.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한번 올랐다가 그린 에너지 때문에, 그다음에 S&P 500 지수 들어오는 것 때문에 두 번 뒤에 또 튀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거품처럼 밑으로 쭉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반드시 안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테슬라 투자하고 계시거나 투자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S&P에서 우리나라 그 전망치를 상향했는데 경제가 그만큼 좋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우리나라 국내 경제 지표를 국내 경제지나 뉴스미디어에서 방송을 하는 걸 보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가끔 제가 기레기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국내 통계 지표는 통계를 보고 파악을 하거나 국내 경제를, 혹은 그거를 잘 해석해 주시는 종합적으로 그분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국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국빈 방문하고 이런 거 방문해서 그런 성과나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부통령이 악수하고 손 닦았다 뭐 이런 거나 방송하고 있으니 기자를 쓰고 있으니 이게 분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하튼 이게 성장률도 빨라지고 인플레이션 문제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S&P는 연말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릴 때 한 빠르면 통상적으로 한 4분기 정도, 한 9, 10월 달 정도 되면 이제 립싱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연초쯤에는 올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 빨라지는 속도로 놓고 보면 여기는 연말에 인상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연말보다 좀 빨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께 립싱크가 아니고 금리를 이미 올리는 초반에 0.25%를 올리는 그런 걸 한 10월쯤이면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거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 입장이 아니라면 이거는 우리가 굳이 신경을 쓸 필요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인플레이션은 누그러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그렇게 빨리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0.25%씩 올리면 뭐 여러 번 올려도 1.25까지는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다음으로 어제 LG전자하고 삼성전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둘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이 머니투데이 기사 7월 7일째 기사인데 LG전자 2분기 연속 축포를 했는데, 여기 안에 내용을 쭉 보면 해외에서 오브젝트 컬렉션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됐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부 다 그 TV나 혹은 생활가전 쪽이 굉장히 잘 늘어났다, 좋았다.
그 다음에 그 영업이익별로 이익으로 놓고 보면 탑이었는데 이번에는 매출별로도 월풀을 이기고 탑이 됐다라고, 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LG전자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지금 얹혀질 게 내년도쯤 되면 전기차 시장, 전기차 관련된 부품이나 이런 것에서 매출이 성과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얹혀지면 이제 LG전자가 역동성을 싫게 되겠죠. 그게 LG전자를 바라보는 포커스여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해가지고 뭐 기대치가 2억 달러, 2억, 여기 보시면 기대치가 얼마라고 그랬더라. 한 1조 넘게 기대치보다, 여기 보면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11억 원 안팎으로 전망했는데 12, 이게 기사를 약간 잘못 쓴 것 같으네요. 읽어보니까. 여기 보시면 매출이 63조에 영업이익이 12조인데 당초 증권가는, 죄송합니다, 새벽에 새소리가 좋아가지고 유리창을 열어놓고 녹음을 하고 있는데 오토바이 소리가 들어갔나 모르겠네요. 밖에서 오토바이가 지나갔네. 영업이익이 12조 5천억인데 당초 증권가는 2분기 영업이익을 11억 원 안팎으로, 이 11억이 아니고 11조 안팎으로 전망했는데 이보다 1조 원 이상 높은 12조 5천억으로 나왔다. 이렇게 잘못 쓰신 것 같아요. 매경 이코노미 기사고 7월 7일자 입력 기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닝서 주가는 하락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일단 한번 오르고 나면 이렇게 흔들리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우리 이때는 이제 그나마 옆으로 흔들리면서 조금씩 내려갔고, 이때는 아주 세게 내려갔는데 최근은 흔들려서 내려온 이후에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바닥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 이제 초반에 이제 여기서 개미들이 여기서부터 쭉 올라올 때는 이거 기관들이나, 아니 외국인들이나 이런 쪽 기관들이 많이 매도했었습니다. 보시면, 네. 이거 밑에 게 외인 지분이거든요. 외인 지분이 보시면 여기 위에 있다가 올라가면서 쭉 털고 있죠. 쭉 털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 개미가 많이 떠받쳤거든요. 근데 최근 추세를 보면 아직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긴 한데 중간중간에 매입세가 들어오는 패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러니까 아직도 개인이 떠받치는 건 맞지만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밀린다는 뜻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특별히 삼성전자를 아래로 밀어내려야 될 만한 어떤 이슈가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삼성전자를 포트폴리오 안에 넣어야 되는 거는 저는 기관이나 개인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포지션을 얼마나 가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정 부분의 포지션을 들고 있는 게 괜찮은 투자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CJ CGV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CJ CGV는 굉장히 많이 붕괴됐습니다. 15년 이후에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완전히 바닥으로 붙었다가 꽤 많이 올라왔는데 추세적으로 이제 계속 밟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기사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더벨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오찬미 기자께서 2021년 7월 7일자 기사인데, CJ가 올해도 어렵다. A급은,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A 레벨이 떨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CJ로부터 1,000억 지급받았고, 그 다음에 또 연이어서 신종자본 대출 형태로 2,000억, 총 3,000억 지원을 받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지금 부채 비율이 2,000%를 돌파했답니다. 최근에 채권 영구전환사채까지 발행했는데 CJ는 불참했고, 그 중에서 불참해서 총 3,000억 가운데 한 2,100억 원 정도만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전환사채잖아요. 근데 이게 전환가액이 26,600원이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26,600원이 전환가액인데 여기 보시면 3만 원이니까 전환 조건만 맞으면 결과적으로는 벌써 이미 이익이 났죠. 다만 이 추세적으로 이게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일정 부분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 위험성도 내포한 기업이고, 다만 CJ라고 하는 게 CJ CGV를 포기하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렇진 않겠지만, 무턱대고 그러진 않을 거야 라고 들어가기엔 기업 상황이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이건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식이나 이런 거 말고 좀 딴 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얘기하다 만 건데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고 얘기를 드리려고.
이거는 머니 S? 머니 S가 머니 투데이인가요? 머니 S, 하여튼 머니 S의 기사 한 7월 7일자 기사고요. 박슬기 기자님께서 쓰신 기사입니다. 빚더미에 앉은 청년 1년간 가계대출 증가액이 과반을 차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쭉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대출이 늘었는데 그 중에 여기 MZ세대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나 달한답니다. 가계대출 중에서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밑에 보면 주택에 대해 MZ세대가 대출이 급증한 것은 가격이 치솟은 집을 사기 위해서 영끌과 함께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투자를 위해서 비투의 열풍으로 풀이된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가상화폐나 이런 열풍으로 간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암호화폐 투자에 뛰어든 MZ세대도 증가했는데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가입자는 4월 기준 581만 명인데 이 중에 MZ세대가 60%에 달한답니다. 이제 부정적인 거죠.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미국도 로빈훗이 등장해서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국내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미 이것도 보여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폭발적으로 계속 그 학자금 대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 이게 오토론이잖아요. 자동차 대출. 그러니까 자동차 대출이 왜 늘어나는 거냐면 미국은 차가 없으면 못 돌아다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존에 차가 있던 사람 말고 없던 사람이 차를 소유하려면 오토론을 쓸 수밖에 없는데 젊은 세대에서 계속 올라오는 사람들은 자동차 할 때마다 이 오토론을 계속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소득은 적은데 자동차는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오토론보다는 이 학자금 대출을 놓고 보면 이제 중산층이나 이런 게 많이 붕괴돼 가지고 학자금을 대줄 만한 그런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젊은 층들은 이 빚을 안고 그대로 사회로 진출하게 되겠죠. 그만큼 어려움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다 마찬가지고, 다만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시장에 돈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건 연합 인포맥스 기사입니다. 손지연 기자님께서 쓰셨고요. 이 2020년도 10월 20일자예요. 화폐 유통 속도가 감소 추세고 통화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차트 보면 이겁니다. GDP를 M2로 나눠준 거거든요. 이 화폐 유통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화폐 유통 속도가 낮아지고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이 재화나 서비스 같은 것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도대체 몇 번이나 쓰였나,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풀려 있는 돈이 경제 활동이 얼마나 많이 쓰이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는 시중에 돈이 풀려 있는 그 돈이 경제 활동이 많이 쓰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점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을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게 M1, 그러니까 협의회 통화라 그래서 이제 요구불성 예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한 그런 걸 보면 여기 급증했죠. 잠깐 여기 볼까요? 좀 늘려서. 예. 정점을 치고 나서 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은 많이 풀리고 있는데 버냉키가 계속 저금리를 유지했었죠. 그런데 그게 경제활동에 쓰이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활동에 안 쓰이고 자산시장에 많이 들어갔죠. 주식버블을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그 시장에 M1이 급증했는데 통화유통 속도는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돈이 경제활동에서 돌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다른 투자시장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서 버블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그 시장에 돈을 많이 푸는 것이 경제를 과연 돌리는데 과거만큼의 효과를 보이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 푸는 게 전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만큼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있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시장에 돈이 풀리긴 풀리는데 그 돈이 골고루 풀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제 이미 얘기를 드렸었지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장하고 근로자하고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었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쪽에 돈이 몰리는데 그 돈이 몰린 돈을 그 한 사람이 써대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예를 드렸던 것처럼
1억 원을 혼자 들고 있는 거하고 1억 원을 각각 10,000원씩 10,000명이 들고 있는 거는 천지차예요. 10,000명이 들고 있으면 1시간에 다 끝나는데 한 사람이 1억 원을 들고 있으면 1시간에 1억 원을 못 써요. 물론 쓸 수 있는 분도 있겠죠. 여하튼 그래서 자본 집중화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계속 자동화가 되고 있고 AI나 이런 쪽이 들어오면서 근로소득자들의 소득 수준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새로 창출되는 그런 어떤 그 직업군에서는. 그리고 사회 산업 구조가 예를 들면 뭐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거나 그리고 뭐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광고 업계가 다 붕괴된다거나 딱 인터넷으로 광고가 다 넘어가 버렸죠. 그리고 뭐 예전에 속칭 말하는 뭐 광고 찌라시나 이런 것들은 뭐 이제는 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인터넷 쪽 산업 쪽으로 막 집중화되고 있는 현상들도 있고, 또 온라인 유통업도 온라인 유통으로 가면서 과거 오프라인 유통에서 있던 많은 일자리들이 많이 사라지고 온라인 유통 안에 소수의 인력들이 하고 있고, 또 이제 배달 인력 쪽으로 저가 임금 쪽으로 또 퍼지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산업 구조하고 현재 그 이익에 대한 배분 구조에 문제가 생겨서 유통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이 산업,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구조 안에서 그러니까 자본을 배분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시기가 전 세계적으로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거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2021년도 7월 7일째 기사인데, 배달 로봇 투입한대요. 야, 이거 배달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바퀴 6개 달고 배달을 다닌답니다. 좀 지나면 배달 로봇으로 대체될 것 같아요. 일자리 또 없어지겠죠. 이렇게 힘든 청소년들도 있는데 한편에서는 파업을 하겠다고 또 난립니다. 현대 조선해양하고 현대차, 삼성 쪽에서도 몇 군데 파업을 했죠. 뭐 파업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청년들은 힘들어하고 있고 돈을 열심히 경제를 살리겠다고 돌리고 있지만 실제로 돈은 안 돌고 있고 자본 배분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또 일견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 파업을 하고 있고, 또 세금은 종부세가 폭탄이라고 얘기를 해대고 있고, 종부세 들어가면 저는 이거 내가 종부세 정도로 낼 정도로 재산이 많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뭐 종부세 내시는 분한테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선거를 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종부세를 낮춰주고, 이 지금 현재된 상황을 제가 종합적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어떤 방향에서 국가를 이끌어나가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을 뽑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좀 합리적인 사고나 어떤 기준을 갖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거는 뽑은 겁니다. 부분적이거나 심리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큰 흐름에서 어떤 흐름을 따라가야만 되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관점에서 향후의 국가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